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752페이지 채무인수, 채무인수를 보시겠습니다. 자, 752페이지 하단에 3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1번, 제3자가 인수인을 말하는 거죠. 채무자와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우리가 채무 인수하면, 채무 인수라고 했을 때는 이 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 인수란 것이 있고, 그죠? 면책적. 그 다음에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 인수란 것도 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다른 말로 이제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첨가적 채무인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면책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갑이 채권자, 그다음에 을이 채무자. 이 을의 채무를 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채권 양도하고 가급적이면 채권 양도의 그 갑을 병하고, 가급적이면 혼돈을 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을 채무자로 하겠습니다. 채무자. 그 다음 을을 채권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권 양도는 이 을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을 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 쪽에서 발생된 거죠. 네, 채무자의 채무를 병이 이제 인수하고, 이것이 채무인수인데 병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채무자는 채무자 지위를 벗어나는, 이것은 이제 면책적이죠. 면책을 채무자는 채무자 지위에서 떠나고 병만이 이제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이것이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병존적 채무인수는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똑같은 그림에서 이 병이 갑의 채무를 인수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럼으로써 갑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도 여전히 채무자, 그 다음에 병도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의 채무를 병도 같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 병존 같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종전보다는 더 담보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행인수 잠시 뒤에 나옵니다. 이행인수는요, 똑같은 그림으로 또 비유하면, 이행인수는 자, 갑의 채무를 병이 인수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누구한테만 약속을 하느냐면 갑하고의 계약이에요. 갑하고의 계약.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인수인 간의 계약인데, 이 채무자의 채무를, 누구에 대한 채무? 을에 대한 채무를 이 병이, 당신의 채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하고의 약속이라고요? 갑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행인수예요. 자, 잠시 후에 문제 지문을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에서 다시 3번의 1번 지문. 제3자가 인수인인데요. 제3자, 이 그림에다 해야 되겠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와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얘가 새로운 채무자가 되니까 그 사실은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채권자는 갑을 보고 돈 빌려줬지 병 보고 빌려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채무자가 된다면 당연히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을 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 갑도 여전히 채무자니까, 응? 이 채무인수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갑은 여전히 채무자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자, 그럼 이건요 어떤 그림이요? 이 그림. 자, 계속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이때 전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의 채무에 대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또는 A가 제공한 보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멸합니다. 왜냐? 얘는 A는 갑 보고 보증서 줬지 병 보고 서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전 채무자에 대해서 제공한 담보나 보증 이런 것들은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행인수로 봐야 된다. 이걸로 봐야 된다. 이것으로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방금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매수인이고요. 자, 이 매도인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매도를 해서 이 매수인이 저당 채무를 안고 사면서, 그 저당 채무, 그 피담보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주고 저당 채무를 안고 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일단 이행인수로 봅니다. 나중에 똑같은 사안에서 예외가 있긴 해요. 예외가 있긴 한데 일단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방금 그 사례 있죠.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의 피담보 채무를 매수인이 안고 사고 물론 그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행인수로 봅니다. 그러면 이행인수로 보면 갑의 채무를 병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갑과 병과의 약속이지 사실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채무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누굽니까? 예? 이건 이행인수는 채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채무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갑이 채무자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채무가 면책이 되질 않거든요. 이 면책적 채무인수 하고는 좀 다르죠. 예,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이행인수는 한마디로 해서 네가 이행할 것을 내가 인수하겠다. 그래서 이행인수거든요. 채무를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두 사람의 약속이지. 저당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채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3번 옳고요. 그다음 4번 이행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데 여러분 방금 이 이행인수 있죠? 이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에요. 그 인수인에 대해서 이 을이 직접 채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또 밑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요. 해설 사항에 대한 해설 사항. 사항 좀 깁니다. 사항의 두 번째 줄. 자,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자, 병존적 채무인수. 자, 요거. 요거 그림. 자, 이 그림이죠.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자, 요약자가 누굽니까?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의 3명 관계를 연상해야 되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되는가? 요약자. 그다음에 자, 이 인수인. 자, 인수인 있죠. 자, 인수인. 뭐 병존적 채무인수니까 얘를 이제 인수인 이렇게요. 인수인이 낙약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가 누가 됩니까?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그 3명 관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채무를 병도 자기가 책임지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갑과 병 사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누구를 위한 계약이 되어버리냐면 결국 그럼으로써 누가 유리해집니까? 채권자가 더더욱 강해지죠. 유리해지죠. 그래서 채권자를 수익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두 번째 줄에 자 병존적 채무인수 가로치고 두 번째 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밑줄이고요. 그 다음 줄 앞부분에 뭐 나옵니까? 이행인수 가로치고 이행인수 이 이행인수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닙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해서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갑의 채무를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할 뿐 그러니까 인수인 입장에서는 그냥 갑의 채무를 면책시킬 그런 의무만 있을 뿐 자 밑줄 치세요.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다가 채권자, 을로 하여금 직접 병에게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5번 보시죠. 5번.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거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 하나로 볼 수 있고 자 그렇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갑이 병과의 계약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좋아집니까? 채권자가 채권자가 좋아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가 되는 거고 그러한 약속을 요구하는 자는 갑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병이고 그리 되니까 갑이 요약자, 약속을 요하는 자, 약속을 승낙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갑이 요약자, 병이 낙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는 수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결과가 된다 이 말이지. 자, 됐고요. 자, 지금 지문 굉장히 깁니다. 자, 세 번째 줄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서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네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해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지금 뭡니까 이게? 예? 한 10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문이. 그렇습니다.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는 어쨌든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권리 취득하는 거죠. 채권 취득하는 것이고 이행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없다. 이게 이제 결정적 차이다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을 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봐야 된다. 아까 꼭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이번에는 뭡니까? 임차인이 그 A 건물에 B가 임차인이었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기 전에 이제 A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택을 양도를 했네.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란 말을 꼭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에 보면요. 임차주택을 양도한 자는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요. 임차주택을 양도한 자는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방금 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대로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채무인수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매매대금에서 뭘 빼고 매매대금에서 뭘 뺐죠? B한테 돌려줄 임차 보증금 빼고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건물을 매수했단 말이죠. 이 경우는 꼭 아까 여러분 뭐하고 같다고요? 저당 채무를 이렇게 인수한, 그렇죠? 인수한, 저당 채무를 인수한 이 이행인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좀 지문이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지문 끝에 보면 네 번째 줄 끝에 이행인수로 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 틀렸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승낙이 필수죠. 아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값 보고 돈 빌려줬지 병 보고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승낙이 필요하죠.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면책적 채무인수. 근데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3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중첩적 채무, 그러니까 병존적, 중첩적 같은 말이니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모습으로 보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 틀렸습니다. 해설의 자, 두 줄 밑줄. 제일 마지막 부분. 해설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부분 두 줄.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 수익의 의사표시가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다. 네, 그렇죠? 아니 갑자기 수익의 의사표시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높아심이 아닌 얘기입니다만은 왜 강론 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또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아직도 총론이니까 그죠? 자 이겁니다. 그냥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A, B, C로 하겠습니다. 자 A,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그죠? 자, 등기 넘겨줄 테니까 대금은 나한테 갖고 오지 말고 C한테 갖다 줘라. C. 자, A와 B가 약속해서, 그죠? 소유권 넘길 테니까 대금은 C에게 지급하라. 그런데 자, 예를 들 때 A의 채권자 C에게 그냥 바로 갖다 줘라.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A가 요약자, 그죠? 요약자. 그 다음 B가 낙약자. 그 다음에 C가 뭐가 됩니까? 수익자. 자, 무슨, 이런 계약을,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C의 권리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한되세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예? 제3자 권리 취득 요건,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은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만약에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낙약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최고를 할 수도 있어요. 왜 너 수익 의사표시 하지 않느냐? 받을 건지 말 건지 확답해 달라고 최고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에서 정한 상당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수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말이 왜 자꾸 여기서 나오냐고요. 채무인수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의 의사표시가 왜 뜬금없이 자꾸 채무인수에서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높아짐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이 수익자의 수익이 발생되기 위한 하나의 효력 요건으로서 설명을 지금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였어요. 병존적 내지 중첩적 채무인수는 결국 채무자가 요약자고 인수자가 채무인수인이 낙약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채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병존적 채무에서 보통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굳이 이 C의 수익의사표시, 여기서는 뭡니까? 이 채권자의 수익의사표시까지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런 수익의사표시 꼭 있어야지 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이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옵니다. 4번. 채권자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채권자 승낙에 의해서 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뭡니까? 면책적 채무인수, 이거. 자,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해도 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한 번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 거절권은 여러분 형성권이잖아요. 거절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한 번 행사되면 다시 번복이 안 되죠. 그다음 5번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채무인수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러니까 이 갑의 채무를 병이 면책적 채무인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은 결국 뭐냐면 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멸시 중단 사유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나 당신에 대한 채무 인정합니다. 승인. 아시죠, 여러분? 승인. 소멸시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설사 갑과 을 사이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채무인수가 이루어짐으로써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채무인수 이루어짐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 인수된 그때로부터 다시 인수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6번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채무 인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직접 채무 인수에 대해서 인수 채무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지급 청구로서 묵시적으로 채무 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인수인 보고 당신, 돈 변제하시오 라고 직접 청구하면 이것은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이건 수익의사표시는 요건이 아니다. 그랬고요. 3번.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중첩적 인수로 본다고 합니다. 중첩적으로 본다. 병존적.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근저당 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이제 이행인수로 아까 봤죠. 이행인수. 이 부분이죠. 이행인수로 보는데 거기 여러분 밑줄 한번 치워보세요. 그 채무인수인이 이 병이 그 채무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는 요게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행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로 봐야 한다. 이거 뭐 여러분 복습할 때 좀 방법이 없네요. 좀 신경 써주셔야 되세요. 그냥 단순한 저당 채무 안고 사는 이거 있잖아요. 저당 채무 안고 사는 이것은 이행인수로 딱 찍어서 생각하시고요. 이행인수. 그 다음에 만약에 저당 채무를 안고 사고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제 하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 뭐로 되어 있냐면 채무인수인이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얻는다. 인수인이 채무인수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는 이때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라는 것이 판례니까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죠. 다음 페이지 8번. 8번 보시면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으나 민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다. 틀렸고요. 민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면책적.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있잖아요.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 이것은 해설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에 대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을 때 민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문제이나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채무인수가 자 가로치세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가로치고 그러니까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칠판 보세요. 채권자와 채무인수자 사이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얘하고 얘하고 계약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얘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예?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존속.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를 치고 동그라미를 어디다 치느냐면요. 자, 두 번째 줄에 방금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가로 치고 그 다음 줄 중간에 보면 소멸이라고 보이죠. 앞의 경우에는 소멸 이렇게 돼 있죠. 소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시 윗줄에 끝부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가로 치고 응? 뭐 빨간 펜 같은 것으로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가로 치고 이때는 그 다다음 줄 중간쯤에 보면 존속이라고 보이시죠? 존속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시키세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을하고 병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요. 이때는 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건 소멸이고요. 소멸이고 이 갑하고 병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요. 이때는 갑이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남아있고 존속.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 3번 지문.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한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이를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병존적 채무인수는 이행인수와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되지.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다른데. 그죠?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한다. 그건 뭡니까? 그건 병존적 채무인수라 그랬죠.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모습. 그죠? 그렇지만 이행인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758페이지 1번 밑에 면책적 채무인수. 자, 1번. 채무인수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이거 칠판에 이거요.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해서만 피담보 채무 변제물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이행인수.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것도 여기서 끊으면 이행인수죠. 이행인수인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쉼표 앞에까지 끊으면요. 이행인수예요. 이행인수. 아까 여기 왜 임대차 여기 나왔었죠. 이게 칠판 지워졌는데 임대차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임차인의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3번도 읽어보죠.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그렇죠? 채무자가 이제 바뀌니까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변경 등기 해야 되죠. 그래서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또 이건 권리에 관한 변경 등기니까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처리돼야 되죠. 권리에 관한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처리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그 변경 등기는 물상 보증인이 이후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네,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4번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이죠?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말입니다. 상인들 간에. 그래서 상사시효 대상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된 경우 그 채무 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인수채무는 상사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상사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뿌리가 근본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 관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해설을 좀 참조로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자, 마지막 그 4번에 대한 해설.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 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인수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받는지 여부인데 적극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뿌리가 근본이 채권 채무 근본이 뭐냐? 원래의 채권이 뭐 상사 채권 채무 관계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채무인수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5번 채권자 승낙에 의해서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해도 인수로서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아까 했죠. 네, 거절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760페이지 4번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아서 1번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인수뿐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였어요. 예,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 다음 2번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하나고 맞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 승낙이 있을 때부터 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앞부분은 맞는데 채무인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채권자 승낙이 있을 때부터가 아니라 채무를 인수한 때부터, 채무를 인수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그 승낙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해설의 밑줄, 가볍게 두 줄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두 줄. 자, 오른쪽 페이지,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다시 지문 3번 왼쪽으로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아까 그랬죠? 네. 그 다음 4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가압류 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한편.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동산에 걸려있는 모든 채무를 인수하네요. 그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행인수 아까 이 저당 채무 안고 사는 것과 이거 원칙이가 아까 뭐였죠? 이행인수. 그리고 아까 뭐 문구 하나가 더 들어가면 그 뭐 중첩적 병존적 채무인수로 되는 경우 있었죠. 이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 대신 이 병이 뭔가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때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행인수로 봐야 된다. 이행인수로 막 그냥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그렇게 빈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가를 취하는 경우는 그건 좀 예외적이고요. 5번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또 나왔죠. 중복됐네요. 다시 승낙하여도 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 이제 중복됐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이어서 채권 강론으로 또 가야겠습니다. 채권법이 뭐 양이 뭐 보통 많아야죠. 많죠. 많습니다. 자, 76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자, 계약의 성립. 자, 767페이지 1번 계약의 성립하는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 사직원 제출에 따른 그 다음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자,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 할지라도 합의해제가 뭡니까? 합의해제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합의해제는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해제라고 나오면 단독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동철, 상추, 해해, 취.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나왔네요. 취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성권이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해제도 형성권이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하고 나오면요. 이건 계약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단순하게 해제하면 단독행위인데 법률행위 종류가 해제하면 단독행위인데 그죠? 근데 앞에 합의란 말이 붙으면요. 합의 해제 이렇게 붙으면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합의 해제는 여러분 앞에 어떤 말이 들어있다라고 연상을 좀 하시면 좋으냐면요. 사후란 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후 합의 해제. 이렇게. 사후. 그럼 사후 말고 사전도 있느냐? 여러분, 약정해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약정해제. 해제 중에 이제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잖아. 그죠? 약정해제. 이런 것이 좀 헷갈리는데, 약정해제라는 개념이 있죠. 이 약정해제는요, 앞에 뭐가 있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사전이란 말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보통의 해제는 주로 이제 법정해제 같은 거죠. 법정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이런 사유가 생기면, 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불완전이행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일방 당사자는 그 채무불이행을 한 귀책 사유는 상대방을 향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것은 단독행위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구할 필요 없는 단독행위요. 형성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해제는 뭐냐면, 처음 계약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 매매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다시 또 청약하는 거예요. 네? 을한테 청약합니다. 우리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아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약하고선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는데 갑이 을한테 좀 정중하게 그러겠죠. 자, 선생님 막 계약 없었던 것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또 좋습니다. 저도 매매 계약 해놓고 아무리 봐도 이건 중도금이나 잔금 조달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십시다. 이게 뭡니까? 승낙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도인이 꼭 청약하고 매수인이 승낙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누가 청약을 하든 승낙하든 관계는 없지만 일단은 청약과 승낙이 사후에 합치됨으로써 해제되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합의 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합치니까 당연히 뭔가 계약이죠. 단독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문 사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약정해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미리 계약할 때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러니까 민법에는 규정은 안 되어 있어도 그 말은 민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사유 생기면 당연히 법정 해제 사유가 되니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갑이 지금 이 땅을 팝니다. 이 땅을 파는데 을이 그것을 매수하는데 이 토지가 시골에 있는 땅인데 이게 좀 입지가 좀 모호합니다. 아주 애매모호해 갖고요. 사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이제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러는데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집 짓는 땅으로서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일단 내가 확보는 해두고 싶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약정해제를 할 수 있죠. 미리. 건축 허가가 불허되면 이 계약은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 허가가 불허가 떨어지면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특약란에 해두었다면 그것은 이제 약정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통상의 해제와 그다음에 합의 해제와 약정 해제 이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보면 이 계약의 성립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빨라지죠. 자, 2번 다시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민법 제534조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지문이 참 길었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자, 이 토지 1억에 사겠소 하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하냐면
1억은 너무 비싸다. 8천만 원이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승낙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건 뭡니까? 받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게 되면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에 대해서 이제 애초 청약 보냈던 갑이 가만 생각해 보더니, 아이, 8천은 너무하지 않아. 8천은 너무 심하지. 9천 어때? 9천.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그죠? 받은 청약 거절하고 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응? 재래식 시장에 물건 흥정할 때, 그죠? 우리 주부들이 뭐 이렇게 뭐 물건 사고 할 때 깎을 때, 이때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1,000원이 2,000원이다. 그러니까 2,000원 좀 비싼데요. 1,500원 해주세요. 그러고 1,500원 또 뭐야? 1,700원 해줄게. 그럼 자꾸 받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수보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 한 1,800원에 계약 체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합의 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 해제에서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청약을 했는데 을이 거기다가 뭐 했냐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했다. 그럼 이건 승낙이 아닙니다.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이 갑이 청약했던 그 청약은 실효가 되죠. 그 청약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럼 갑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달린 것이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 3번 지문은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거 있죠. 만약에 어떤 출판사에서, 자, 어떤 예상 문제집이다 해서 이제 시험 임박했을 때, 이것은 예상 문제집에서 별도로 문제를 이제 좀 압축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제작을 딱 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주소지에 출판사에서 다 이렇게 송부를 했습니다. 송부하면서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우리 출판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것인데,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러니까 이 책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매수하시고, 아니면 반품 사면 택배, 반품 택배를 통해서 반품 처리하면 일체 비용은 출판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책을 송부를 했다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표지를 딱 적혀보니까 벌써 보니까 문제가 정말로 이건 이번 시험에 꼭 나올 듯한 그런 문제들로만 주옥 같은 문제들이 그야말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밑줄을 빡 쳐버렸어요. 그냥 1번 문제에 그냥 밑줄 쫙 쳐버렸어요. 이거 좀 전에 중요하다 그랬지? 밑줄 딱 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바로 계약 체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민법 5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순간,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출판사에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청약을 했을 때요. 자, 이 교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구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청약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명백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여러분의 행동, 바로 교재에다가 밑줄을 딱 친 그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승낙으로 추단되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는 것이죠. 그럼 계약이 바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해서 민법 53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표현을 왜 쓸까요? 만약에 어떤 예금자가 그 돈을 들고 은행 가가지고 예금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창고에다 딱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의 행원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확인하면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이 예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설사 그 금융기관의 직원이, 행원이 그 받은 돈을 그러니까 은행에다 입금하지 않고 자기가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금 계약의 성립 자체는 변함이 없다.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죠. 그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자, 3번 지문 읽겠습니다. 예금 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서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요. 우리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 상실된다. 그러기도 하죠. 네, 다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있다. 그죠? 그러면 청약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렇죠?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뭐 달리 그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승낙이 도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에 도달. 이렇게 돼야 돼요. 상당 기간에 도달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구속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으나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니까 정반대로 갔죠. 틀렸죠? 예,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아니라 4번 틀렸습니다.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 자, 여러분 발신주의. 우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자, 발신주의 취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복습 한번 해보시죠. 자, 민법 총칙에서, 자, 제한능력자. 자, 미승인자를 하자고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을입니다. 자, 상대방. 이 상대방이 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최고 보내죠? 법정 대리인에게.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를 보냅니다. 최고. 오늘 이제, 확답을 촉구한다. 그죠? 확답 촉구에 대해서 이 법정 대리인의 확답. 이것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발신주의.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보통의 경우는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은 상대방이 최고 보낼 때는 얼마 이상 유예기간, 1월 이상 유예기간을 정해서 확답 촉구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신하지 않으면, 다 같은 말, 발하지 아니하면, 발신하지 아니하면,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보통의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죠? 보통 경우는 막 친권자로 생각하시고, 특별한 경우는 그냥 후견으로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 추가가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자, 이거 발신주의.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무권대리. 자, 가벌병. 아까 나왔던 무권대리. 자, 무권대까지만 쓸게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 자, 이 최고는 여러분, 얼마 이상 유예기간이었어요? 이것은 1월 이상이 아니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나오죠. 상당 기간 정하여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의 확답, 본인의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렇죠?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발신주의고, 만약에, 상당 기간 내 본인의 확답이 발신되지 아니하면, 즉, 발송되지 아니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것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발신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발신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근제 안 썼지만, 보통 경우 추인, 특별한 경우 취소. 이것도 쓸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자, 일단 한번 써놓고 할까요? 자, 요건, 자, 그러면, 역시 발신되지 아니하면, 그 유예기간 내 발신되지 아니하면, 자, 보통의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경우는 뭐한 것으로 보고,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발신주의 세 번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 통지, 발신주의 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지금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격지자 사이의 승낙의 통지. 자, 이 갑과 을 사이가 격지자. 격지자 사이에 청약의 통지는 무슨 주의? 청약은 당연히 도달주의지. 아니, 뭐, 받아봐야 뭐,
응? 을이 입장에서는 받아봐야 저 친구가 나한테 무슨 소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은 당연히 무슨 주예요? 도달주의지. 그죠? 근데 격지자 사이에 발신주의가 된 게 뭐다? 청약이 아니고 승낙. 이것이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신주의. 그리고 여러분 오해 없어야 되죠. 대화자 사이는 뭐요? 대화자 사이에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몽땅 도달주의죠. 대화자. 격지자 사이에 승낙이 발신주의를 했지. 격발. 격지자 사이 승낙이 발신주의지. 대화자 사이는 청약, 승낙 무엇이든 도달주의다. 그죠? 그리고 물론 대화자와 격지자의 구분은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라고요. 서울과 제주도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 통화하면 이건 대화자고요. 이웃하고 살고 있는데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이웃하고 살고 있어도 서로 송사가 붙어가지고 무슨 다툼이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이제 원수처럼 지내 이웃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내용 증명 이런 거 보내면서 뭐 그냥 갑론을박 다투고 할 때는 그런 우편 막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이웃하고 살고 있어도 뭐가 되죠?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그죠?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의 개념은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사실은 6개인데 민법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그 5개. 아까 나왔던 채권자의 채무 인수자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갑을 뭐라 해서요? 채무자라 그랬죠. 자, 을이 뭐예요? 채권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병이 인수했다 했죠. 인수인 또는 인수자. 자, 이 채무 인수에 대해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어떤 채무 인수였죠? 아까 면책적 채무 인수. 그죠? 면책 채무. 그래서 채권자의 채무 인수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 또는 뭐 승낙의 통지 또는 승인의 통지 이런 것들은 발신주의가 되겠습니다. 발신주의.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것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틀림없습니다. 발신주의. 자, 그러면은 이거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엄청 시간 걸리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지문.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 맞죠?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것. 이거 뭡니까? 갑도 을한테 야, 너 나한테 그 노트북 나한테 50만 원에 팔 생각 없어? 그랬더니 을이 그 갑의 청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야, 내 노트북 네가 50만 원에 산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살래? 서로 이제 청약이 교차됐다. 그죠? 네, 서로 청약이 교차됐다. 자, 이것은 언제 계약 성립됩니까?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모두 상대방에 도달될 때. 그렇죠? 그래서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5번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4번이 틀린 것이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